이제 아이도 있고, 어쨌든 수진이랑 평생 살아야 하잖아요. 엄마도 아시잖아요. 30년을 혼자 키운 아들이 제 편이 아닌 며느리 편을 들며 한 말입니다. 매일 11시간씩 손주를 돌보고 집안일까지 했습니다. 하지만 며느리는 친정엄마와 통화하며 저를 공짜 가정부라 비웃었죠. 늙은이 하나 부리는 게 뭐가 어렵냐는 말까지 들었습니다. 결국 참다 못해 터져버렸습니다. 30년 넘게 함께 산 엄마보다 고작 2년 산 며느리 편을 드는 거냐? 물었지만 아들은 끝내 아내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날 이후 1년. 어버이날도 제 생일도 추석도 전화 한 통 없었습니다. 오늘도 혼자 밥을 먹으며 생각합니다. 가족이란 게 이렇게 쉽게 끊어지는 거였을까? 시어머니와 며느리, 그 사이에서 아들의 선택. 끝까지 보시면 이 씁쓸한 현실 무게를 아실 겁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제게 큰 힘이 됩니다. 저는 인천에 살고 있는 올해 61살 박정숙입니다. 34살 된 아들 성민이와 쭉 둘이 살아왔죠. 남편은 성민이가 10살 때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고 그 후로 24년간 혼자 아들을 키웠습니다. 작년 봄 성민이가 결혼을 한다고 며느리를 데리고 왔어요. 며느리 수진이는 30살, 대기업 회계팀에서 일하는 똑똑한 아이였죠. 결혼 준비를 하던 어느 날 저녁 성민이가 수진이를 데리고 와서 거실에 앉았습니다. 엄마, 우리 결혼하고도 여기서 같이 살면 안 될까요? 엄마 혼자 두고 나가는 게 너무 마음이 안 놓여요. 며느리 얼굴이 순간 굳어지는 게 보였습니다. 눈빛부터 당황스러움이 가득했죠. 어머니가 불편하시지 않으면야 저는 괜찮아요. 억지로 짜낸 대답이었습니다. 입으로는 괜찮다 하면서 온몸으로는 싫다고 외치고 있었죠. 하지만 성민이가 그렇게 간절히 원하는데 어떻게 거절하겠습니까? 혼자 키운 외아들인데요. 결혼식을 올리고 신혼여행 다녀온 후 며느리가 이 집으로 들어왔습니다. 짐을 풀면서도 며느리는 한숨을 쉬었고 자기 물건들을 정리하면서 제 눈치를 봤습니다. 저도 조심스러웠죠. 며느리가 불편하지 않게 최대한 자리를 비켜주려 했습니다. 일주일쯤 지난 아침이었습니다. 화장실 가려고 나왔다가 부엌에서 들리는 대화를 듣게 됐죠. 오빠, 우리 나가서 살아요. 신혼만큼은 둘이서 살고 싶어요. 성민이는 조용히 달랬습니다. 엄마가 혼자 사는 게 너무 걱정된다고 조금만 적응해보자고요. 제가 나타나자 며느리는 입을 꾹 다물고 커피잔만 만지작거렸습니다. 어색한 침묵이 흘렀죠. 한 달이 지나면서 며느리의 행동은 더 노골적으로 변했습니다. 제가 만든 음식은 한두 숟갈만 뜨고는 배부르다며 그만 먹었고 제가 거실에 있으면 방에서 나오지 않았습니다. 성민이 퇴근 시간이 되어야 겨우 나와서 남편 맞을 준비를 했죠. 어느 날 오후 며느리가 친정엄마와 통화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방문을 닫았지만 목소리가 커서 다 들렸어요. 시어머니와 사는 게 지옥 같다고, 내 집이 아닌 것 같아 숨이 막힌다고 하소연하더군요. 제 가슴이 무너져 내렸지만 모른 척했습니다. 괜히 말했다가 부부 사이가 틀어질까 봐 무서웠거든요. 2달째 되던 날 성민이가 이틀간 지방 출장을 갔습니다. 저녁을 먹던 중 며느리가 갑자기 말했습니다. 어머니, 저희가 나가서 살면 안 될까요? 오빠한테 잘 좀 말해주세요. 참 듣기 거북한 말이었지만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성민이와 상의해 보라고요. 며느리는 한숨을 푹 쉬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날 밤 며느리는 성민이와 한참 통화를 했고 전화기 너머로 성민이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엄마를 혼자 둘 수 없다고 조금만 더 참아달라고 사정하는 목소리였죠. 그 후로도 며느리의 태도는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인사도 없이 출근 준비를 했고
저녁에 돌아와서는 피곤하다며 방에만 있었죠. 주말에도 친정에 간다며 자주 나갔습니다. 성민이는 그런 아내를 달래느라 지쳐 보였고, 저를 볼 때마다 미안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엄마, 수진이가 아직 적응이 안 돼서 그래요. 시간이 지나면 나아질 거예요. 아들의 그 말을 듣고 저는 그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며느리의 불만은 더 커져만 갔고, 저도 내 집에서 점점 작아지는 느낌이었습니다. 며느리는 제가 부엌에 들어가면 뒤따라 들어와서 자기가 하겠다고 했고, 제가 청소를 하면 다시 했습니다. 겉으로는 도와주는 것처럼 보였지만 사실은 자기 구역을 지키려는 거였죠. 결혼한 지 넉 달이 지났을 무렵 며느리의 짜증은 도를 넘어섰습니다. 제가 아침을 준비하면 대놓고 인상을 찌푸렸고, 제가 빨래를 하면 왜 자기 옷을 만지냐고 짜증을 냈죠. 성민이 출근하고 나면 며느리는 저를 투명인간 취급했습니다. 말을 걸어도 대답이 없었고 마주쳐도 고개를 돌렸어요. 어느 날은 부엌에서 제가 쓰던 그릇들이 모두 찬장맨 윗칸으로 옮겨져 있었습니다. 키가 작은 제가 닿지 못하는 곳이었죠. 일부러 그런 건지 정리를 한 건지 모르겠지만 저는 의자를 갖다 놓고 올라가서 그릇을 꺼냈습니다. 내 집인데 이렇게 살아야 하나 서러움이 밀려왔죠. 며느리는 제 물건들을 하나씩 치워나갔습니다. 거실에 두었던 제 안경, 책, 뜨개질 도구들이 어느새 제 방으로 옮겨져 있었죠. 마치 이 집에서 제 흔적을 지우려는 것 같았습니다. 며느리의 짜증은 날이 갈수록 심해졌고 참다 더는 못 견디겠더군요. 저는 성민이에게 며느리 얘기를 해야겠다 결심했습니다. 그리고 성민이가 퇴근하길 기다리다가 안방으로 찾아갔습니다. 성민아, 엄마랑 잠깐 얘기 좀 하자. 엄마, 잘 오셨어요. 저도 할 말이 있었는데. 성민이 표정이 밝았습니다. 뭔가 좋은 일이 있나 싶었죠. 안방으로 들어가니 며느리도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평소와 달리 표정이 부드러웠어요. 엄마, 오늘 수진이랑 병원 다녀왔는데요. 수진이가 임신했어요. 엄마가 할머니 되시는 거예요. 순간 제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하려던 말이 목구멍에 걸렸죠. 며느리가 임신을. 이제 아이까지 생기는데 어떻게 불평을 하겠습니까? 성민이는 기쁨에 겨워 제 손을 잡았습니다. 벌써 6주래요. 그동안 수진이가 예민했던 것도 다 이유가 있었나 봐요. 며느리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입덧이 시작됐어요. 음식 냄새가 너무 힘들어요. 그제야 최근 며느리가 유독 짜증이 심했던 이유를 알 것 같았습니다. 아니, 그렇게 믿고 싶었죠. 임신 때문이었다고, 호르몬 때문이었다고요. 그날부터 저는 더욱 조심했습니다. 된장찌개, 김치찌개 같은 냄새 나는 음식은 아예 하지 않았고, 며느리가 먹고 싶다는 것만 준비했죠. 하지만 그것마저도 한두 입 먹고는 속이 안 좋다며 남겼습니다. 임신 3개월이 되자 며느리의 입덧은 더 심해졌습니다. 하루 종일 화장실을 들락거렸고 거의 먹지를 못했죠. 성민이는 아내를 걱정하며 이것저것 사왔지만 며느리는 다 거부했습니다. 친정엄마가 와서 끓여준 미역국만 겨우 먹었어요. 제가 도와주려 하면 며느리는 더 예민하게 굴었습니다. 방 청소를 해주려 하면 먼지 날린다고 나가라 했고, 빨래를 해주려 하면 세제 냄새가 싫다고 했죠. 그래도 참았습니다. 임신한 여자의 마음을 이해하려고 노력했어요. 배가 나오기 시작하면서 며느리는 친정엄마를 더 자주 불렀습니다. 거의 매일 와서 며느리를 돌봤죠. 저는 완전히 소외됐습니다. 드디어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건강한 남자아이, 하준이었어요. 처음 본 손주는 너무나 사랑스러웠습니다. 하지만 며느리는 제가 아이를 만지는 것조차 꺼려했어요.
기저귀 하나 갈아주려 해도 서툴러서 안 된다고 했고, 아이를 안으려 하면 불안해했죠. 산후조리원에서 돌아온 후 며느리는 더 힘들어했습니다. 밤새 아이가 울어서 잠을 못 잤고 수유 때문에 지쳐 있었죠. 도와주고 싶었지만 며느리는 친정엄마만 불렀습니다. 제가 아이 운다고 가면 더 크게 운다며 나가라고 했어요. 아이가 태어난 지 2달, 저는 결심했습니다. 더는 이렇게 살 수 없다고요. 어느 날 저녁 성민이와 며느리를 거실에 불렀습니다. 성민아, 이제 너희도 독립할 때가 된 것 같구나. 아이도 있으니 가족끼리 오붓하게 살아야지. 성민이는 당황했지만 며느리는 안도하는 표정이었죠. 저는 며느리에 대한 불만은 한마디도 꺼내지 않았습니다. 그저 젊은 부부가 아이와 함께 독립적으로 사는 게 좋겠다고만 했어요. 성민이는 걱정스러워했지만 결국 집을 알아보기로 했습니다. 분가한 지 1달이 지났습니다. 성민이네는 우리 집에서 차로 10분 거리에 있는 아파트로 이사했죠. 처음엔 조용한 집이 좋았습니다. 눈치 볼 일도 없고 내 마음대로 요리도 하고 TV도 볼 수 있었으니까요. 그런데 어느 날 아침 성민이가 찾아왔습니다. 아이를 안고 온 게 아니라 혼자였어요. 얼굴이 많이 수척해 보였죠. 엄마, 우리 둘 다 너무 힘들어요. 수진이는 밤새 아이 때문에 못 자고 저도 회사 가야 하는데 지쳐서 못 버티겠어요. 아들이 그렇게 간절히 부탁하는데 어떻게 거절하겠습니까? 엄마, 아침 8시에 오셔서 오후 7시까지만 하준이 좀 봐주실 수 있어요? 수진이가 그 시간에 좀 자고 집안일도 하고 싶대요. 매일 11시간씩 손주를 봐달라는 거였죠. 그래도 아들이 힘들다는데 손주도 보고 싶고 해서 그러겠다고 했습니다. 다음 날부터 매일 아침 7시 반에 집을 나섰습니다. 8시 정각에 성민이네 집에 도착하면 며느리는 하준이를 제게 넘기고는 바로 안방으로 들어갔어요. 인사도 제대로 없었죠. 기저귀는 2시간마다 갈아주시고 분유는 3시간마다 150레요. 울면 안아서 흔들지 마시고 그냥 누워서 토닥여 주세요. 지시사항만 전달하고는 방문을 쾅 닫았습니다. 고맙다는 말 한마디 없었어요. 하준이를 돌보는 건 힘들었지만 행복했습니다. 조그만 손으로 제 손가락을 잡고 까르르 웃을 때면 피로가 싹 가셨죠. 기저귀 갈고 분유 먹이고 재우고 또 깨면 놀아주고 하루가 어떻게 가는지 몰랐습니다. 그런데 며느리는 여전히 저를 하대했습니다. 제가 하준이를 안고 있으면 와서 확인했고 뭔가 마음에 안 들면 바로 지적했죠. 어머니, 왜 이렇게 안 와요? 목을 제대로 받쳐야죠. 기저귀도 너무 헐렁하게 채우셨네요. 매일 뭔가 잘못했다고 지적받았습니다. 분유 온도가 안 맞는다. 옷을 너무 두껍게 입혔다. 왜 울게 놔뒀냐. 끝이 없었죠. 그러던 어느 날 며느리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어머니, 오늘은 안 오셔도 돼요. 힘드시간 오늘은 쉬세요. 무슨 일인가 했죠. 저도 오랜만에 친구들도 만나고 편하게 하루를 보냈습니다. 그날 저녁 습관적으로 카톡을 보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며느리 친정엄마 프로필 사진이 바뀌어 있었는데 하준이 100일 잔치 사진이었어요. 집에서 100일상을 차려놓고 친정부모님, 며느리 동생까지 다 있었죠. 오지 말라는 이유가 자기들끼리 하준이 100일 잔치를 하려는 것이었어요. 눈물이 났습니다. 서러워서 억울해서요. 매일 아침부터 저녁까지 아이를 봐주는 사람은 저인데 정작 100일 잔치에는 부르지 않았습니다. 힘든 일은 다 시키고 좋은 자리에는 끼워주지 않은 거죠. 다음 날 아침 평소처럼 성민이네 집에 갔습니다. 며느리는 아무 일 없다는 듯이 하준이를 제게 넘겼어요. 100일 잔치 얘기는 한마디도 없었습니다. 저도 모른 척했죠.
알면 서로 불편할 테니까요. 그날따라 하준이가 자꾸 울었습니다. 제가 우는 것 같았어요. 할머니가 이렇게 천대받는 걸 아는 것 같았죠. 하준이를 안고 토닥이며 중얼거렸습니다. 할머니가 너무 바보 같지? 그래도 너라도 있어서 견딜 수 있단다. 며느리의 짜증과 무시를 성민이에게 말하고 싶었지만 아이 낳고 잘 사는 아들에게 괜히 피해가 갈까 속으로 참고 있었습니다. 100일 잔치 이후 몇 주가 더 지났습니다. 매일 같은 일상이었죠. 아침 8시에 가서 저녁 7시까지 하준이를 봤습니다. 그런데 며느리는 갈수록 저를 종처럼 대했어요. 어머니, 화장실 청소 좀 해주세요. 애기 목욕시킬 때 깨끗해야 하니까요. 하준이 보는 것도 벅찬데 집안일까지 시켰습니다. 걸레질하고 설거지하고 빨래까지. 며느리는 그 시간에 친구들과 카페 가거나 쇼핑을 다녔죠. 인스타그램에 올린 사진들을 우연히 봤거든요. 어느 날은 며느리가 외출하면서 말했어요. 어머니, 냉장고에 있는 반찬 정리 좀 해주세요. 그리고 하준이 이유식도 만들어 놔주시고요. 시어머니가 아니라 정말 가정부 취급이었습니다. 그래도 참았죠. 성민이 얼굴을 봐서 하준이가 불쌍해서요. 그러던 목요일 오후였습니다. 하준이가 낮잠 자는 동안 거실에서 쉬고 있는데 며느리가 전화 통화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친정엄마와 하는 통화였죠. 엄마, 시어머니가 진짜 쓸모가 있긴 해. 공짜로 애 봐주고 집안일까지 다 해주니까 나 요즘 너무 편해.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쓸모가 있다니. 공짜 가정부라니. 며느리는 계속 말했어요. 시어머니가 알아서 다 하니까 자기는 놀러 다녀도 된다고. 이렇게 부려먹을 수 있을 때까지 최대한 이용하겠다고요. 심지어 웃으면서 말했습니다. 늙은이 하나 부리는 게 뭐가 어렵냐고. 제 안에서 무언가가 끊어지는 소리가 났습니다. 더는 못 참겠더군요. 며느리가 전화를 끊고 거실로 나왔을 때 저는 일어섰습니다. 수진아, 내가 너 가정부야. 공짜 종이야? 며느리가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들은 걸 알았나 봐요. 하지만 곧 뻔뻔한 표정으로 바뀌었죠. 제가 언제 그런 말했어요? 어머니가 잘못 들으신 거 아니에요? 그 뻔뻔함에 화가 폭발했습니다. 내가 바보인 줄 알아? 매일 11시간씩 애 봐주고 집안일까지 다 해주는데 고맙다는 말 한마디 없이 종부리듯 하면서. 목소리가 저도 모르게 커졌습니다. 며느리도 지지 않고 소리를 질렀어요. 어머니가 하고 싶다고 하셨잖아요. 손주 보고 싶다면서요. 그리고 저도 힘들어요. 애 키우는 게 얼마나 힘든지 아세요? 어이가 없었습니다. 제가 하루 종일 아이를 보는데 본인이 힘들다니요. 그렇게 서로 고성이 오가던 중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성민이가 퇴근해서 들어온 거였죠. 우리가 싸우는 모습을 보고는 당황했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왜 싸우세요? 며느리가 먼저 울기 시작했습니다. 거짓 눈물이었죠. 그러면서 자기가 얼마나 힘든지 시어머니가 자기를 미워한다고 하소연했어요. 애 키우느라 못 자고 우울증까지 왔는데 시어머니는 이해해주지 않는다고요. 저도 참지 않았습니다. 결혼 이후 겪은 모든 일을 다 털어놨어요. 처음부터 나를 집에서 내쫓으려 했던 것, 임신 핑계로 괴롭혔던 것, 100일 잔치에서 소외시킨 것, 종처럼 부린 것까지. 성민이는 우리를 번갈아 봤습니다. 그런데 그 눈빛이 제 말보다는 며느리 말을 믿는 눈이었어요. 아내 편에 서 있는 게 보였죠. 엄마, 수진이가 많이 힘들어요. 엄마가 좀 참아주시면 안 돼요. 그 말에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내가 얼마나 참았는지 너는 알기나 해. 매일 11시간씩 애 봐주고 집안일 다 해주고 종 취급받으면서도 참았어. 성민이가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엄마, 절 봐서 이해 좀 해주세요.
저도 중간에서 너무 힘들어요. 저는 믿을 수가 없어서 물었습니다. 30년 넘게 함께 살아온 엄마보다 인형같이 산 며느리 편을 드는 거야? 성민이는 잠시 침묵하다가 말했습니다. 이제 아이도 있고, 어쨌든 이제 수진이랑 평생 살아야 하잖아요. 엄마도 아시잖아요. 그 순간 제 안에서 무언가가 완전히 무너져 내렸습니다. 혼자 키운 아들이 제 편이 아니라 며느리 편이었습니다. 제가 30년간 쏟은 사랑과 희생은 2년간의 부부 인연에 졌습니다. 눈물이 났지만 꾹 참았습니다. 자존심이 상해서요. 그래, 알겠다. 내 선택이 그거라면 어쩔 수 없지. 앞으로 연락하지 마라. 나도 더는 안 올 거야. 그렇게 말하고 집을 나왔습니다. 성민이가 뒤에서 불렀지만 돌아보지 않았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버스 안에서 참았던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사람들이 쳐다봤지만 상관없었어요. 너무 서럽고 억울해서 계속 울었습니다. 평생 아들 하나만 바라보고 살았는데 그 아들이 저를 버렸습니다. 집을 나온 다음 날 아침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성민이었죠. 밤새 잠을 못 잤는지 목소리가 쉬어 있더군요. 엄마, 죄송해요. 어제는 제가 너무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죄송하다. 그 말에 가슴 한구석이 찡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더라고요. 정작 사과해야 할 사람은 따로 있는데 왜 성민이가 사과를 하는 건지. 성민아, 며느리가 잘못했는데 내가 왜 사과하니? 수진이한테 직접 사과받아야겠다. 전화 바꿔. 전화기 너머로 성민이가 머뭇거리는 게 느껴졌어요. 그리고 뒤에서 며느리 소리도 들렸죠. 무슨 사과? 내가 뭘 잘못했는데? 내가 피해자야. 피해자? 그 말을 듣는 순간 어이가 없어서 헛웃음이 나왔습니다. 시어머니를 종처럼 부리고 공짜 가정부라고 비웃은 사람이 피해자래요. 내가 30년 동안 키운 아들이 이런 여자 편을 든다는 게 믿기지 않았죠. 그래. 수진이가 사과할 마음이 없다고? 그럼 앞으로 전화하지 마. 나도 할 말 없어. 전화를 끊으려는데 성민이가 다급하게 말했어요. 엄마 제발 한 번만 더 생각해달라고. 하준이도 할머니를 찾는다고. 그 말에 잠시 흔들렸지만 이를 악물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다음 날도 성민이가 전화했어요. 아침에 한 번, 점심에 한 번, 저녁에 또 한 번. 벨소리가 울릴 때마다 가슴이 두근거렸죠. 혹시나 며느리가 사과하려는 건 아닐까 하는 기대도 있었고요. 하지만 가차없이 끊었습니다. 진심 어린 사과 없이는 절대 용서할 수 없었거든요. 사흘째 되는 날 문자가 왔더군요. 엄마, 제가 수진이 설득할게요. 시간을 좀 주세요. 하준이도 할머니 보고 싶어 해요. 하준이 이름을 보는 순간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그 작은 손으로 제 손가락을 꼭 잡던 하준이가 떠올랐거든요. 하지만 참았습니다. 이번에 확실히 선을 긋지 않으면 평생 이렇게 당하고 살 테니까요. 일주일이 지났는데 더 이상 연락이 없었어요. 이상했죠. 아들이 이렇게 쉽게 포기할 줄은 몰랐거든요. 혹시 무슨 일이 생긴 건 아닌가, 하준이가 아픈 건 아닌가 걱정도 됐습니다. 몇 번이나 전화기를 들었다가 놨어요. 먼저 연락하고 싶었지만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았죠. 며느리한테 무시당한 것도 서러운데 먼저 고개 숙이고 들어갈 순 없었습니다. 열흘째 되는 날 못 참고 성민이 SNS를 들어갔어요.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프로필 사진이 바뀌어 있었는데 새 식구가 놀이공원에서 찍은 사진이었죠. 하준이는 예쁜 옷을 입고 활짝 웃고 있었고 며느리는 행복한 표정이었어요. 성민이도 마찬가지였고요. 제가 없어도 아무 문제 없이
아니, 오히려 더 행복하게 잘 지내고 있었던 겁니다. 배신감에 손이 떨렸어요. 내가 뭐였나 싶었죠. 매일 11시간씩 애 봐주고 집안일 다 해주던 엄마가 없어도 전혀 불편하지 않은 거구나. 아니, 오히려 편한가 보다. 사진 속 성민이의 웃는 얼굴이 비수처럼 가슴에 꽂혔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이제는 정말로 끝이구나 싶었어요. 매일 핸드폰을 수십 번씩 확인했지만 아무 연락이 없었죠. 가끔 전화가 오면 혹시나 하는 마음에 떨리는 손으로 받았다가 보험회사나 택배기사님이면 한없이 실망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내가 왜 이러고 있나 싶어서 한심했죠. 2달째 되던 어느 날 밤이었어요. 소주를 한 잔 마시고 있는데 갑자기 하준이가 보고 싶어서 미칠 것 같았습니다. 전화기를 들고 성민이 번호를 눌렀어요. 통화 버튼 앞에서 손가락이 떨렸죠. 그런데 결국 누르지 못했습니다. 먼저 연락하면 지는 것 같았고 또 며느리한테 무시당할 게 뻔했으니까요. 대신 하준이 사진을 꺼내봤습니다. 이제는 많이 컸겠지요? 걸음마도 시작했을 텐데. 첫 돌잔치는 어떻게 할까요? 이번에도 저만 빼고 하겠죠. 100일 잔치처럼요. 생각할수록 눈물이 났습니다. 2달째 아무 연락 없이 지내다 보니 집안이 너무 조용해서 미칠 것 같았습니다. 답답한 마음에 오랜 친구들을 만나기로 했죠. 다들 며느리 문제로 한 번쯤은 고생한 사람들이었죠. 커피를 마시다가 결국 제 얘기를 꺼냈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다 털어놨죠. 친구들은 한숨을 쉬며 들어주었어요. 순자가 그렇게 말했습니다. 정수가, 그래도 먼저 연락해봐야지. 자식 이기는 부모가 어디 있어. 내가 먼저 손 내밀어. 자기도 비슷한 일을 겪었는데 결국 먼저 연락했다고요. 자식이랑 등지고 사는 게 부모 마음에 제일 큰 벌이라면서요. 영희는 정반대였어요. 뭔 소리야? 그렇게 하는 자식 필요 없어. 필요하면 제가 먼저 연락 올 거야. 정수기가 뭘 잘못했다고. 자기 아들도 며느리 편만 들어서 3년째 연락 안 한다고 했죠. 처음엔 죽을 것 같았는데 이제는 익숙해졌다고요. 근데 하준이가 자꾸 생각나. 이제 많이 컸을 텐데. 할머니 얼굴도 잊어버렸겠지? 둘 다 맞는 말 같아서 더 혼란스러웠습니다. 그날 밤 집에 돌아와서도 친구들 말이 계속 맴돌았죠. 그렇게 석 달, 넉 달이 지났습니다. 계절이 바뀌었어요. 하준이 첫 돌도 지나갔을 텐데 소식을 알 길이 없었습니다. 6달째 되던 날 성민이네 아파트 근처를 지나가게 됐어요. 일부러 간 건 아니고, 아니, 솔직히 일부러 갔죠. 혹시 하준이라도 볼 수 있을까 해서요. 놀이터 벤치에 앉아서 한참을 기다렸는데 아무도 안 나왔습니다. 8달째엔 더 대담해졌어요. 성민이 퇴근 시간에 맞춰서 아파트 입구에서 기다렸죠. 나무 뒤에 숨어서요. 성민이가 나타났을 때 차마 나갈 수가 없었어요. 부르고 싶었지만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멀리서 바라만 봤는데 많이 야위었더라고요. 10달이 지나니까 이제는 포기해야겠다 싶었어요. 그런데 포기가 안 됐습니다. 수없이 전화기를 들었다 놨어요. 성민이 번호를 누르고도 통화 버튼을 못 눌렀죠. 문자를 써봤습니다. 성민아, 잘 지내니? 하준이는 건강하고? 그런데 보내기 버튼을 누르지 못했어요. 1년이 되던 날이었습니다. 정확히 1년. 작년 이맘때 그 일이 있었죠. 1년 동안 단 한 번도 연락이 없었어요. 어버이날에도, 제 생일에도, 추석에도 연락 한 통 없었습니다. 성민이가 그렇게 매정한 아이였나 싶어서 원망스러웠죠.
집에 돌아와서 또 울었습니다. 1년 동안 전화 한 통 없는 아들이 너무 미웠어요. 그래도 엄마인데 며느리가 싫어한다고 엄마를 버리다니. 그때 조금만 더 참았으면 어땠을까요? 후회만 남습니다. 1년이 지나고 나니 이제는 정말 포기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들도 다 키워서 장가 보냈고 엄마로서 할 일은 다 끝났으니까요. 앞으로는 나를 위해서 살아야겠다고 마음먹었죠. 동네 문화센터에 등록했어요. 요가도 배우고 그림도 그리고 혼자 여행도 다녀왔습니다. 제주도에 일주일 있다가 왔죠. 바다를 보면서 마음이 좀 편해지나 싶었는데 돌아오니 또 그대로더라고요. 가슴 한 구석이 텅 빈 것처럼 공허했습니다. 어제는 마트에서 장을 보다가 하준이가 좋아할 만한 과자를 봤어요. 무의식적으로 집어들었다가 다시 내려놨죠. 누구를 주려고. 혼자 헛웃음이 나왔습니다. 손주는 얼마나 컸을까요? 이제 말도 제법 하겠죠? 할머니라는 단어도 배웠을 텐데 부를 일이 없겠네요. 아니, 아예 할머니가 있다는 것도 모를 수 있겠구나. 그 생각에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성민이는 잘 지내고 있을까요? 회사 일은 잘하고 있는지, 밥은 제때 먹는지. 어렸을 때 성민이는 편식이 심했어요. 당근이랑 버섯은 절대 안 먹었죠. 지금도 그런지 궁금합니다. 시간이 지나니까 며느리 입장도 조금은 이해가 갑니다. 결혼하자마자 시어머니랑 살아야 했으니 얼마나 답답했겠어요. 자기 집인데 마음대로 못하고 임신했을 때도 힘들었겠죠. 입덧에 시달리면서 시어머니 눈치까지 봐야 했으니. 그래도 그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었잖아. 혼잣말이 튀어나왔습니다. 공짜 가정부라고 비웃을 필요는 없었죠. 늙은이 부리는 게 뭐가 어렵냐고 조롱할 필요도 없었고요. 지금도 가끔 후회가 밀려옵니다. 그때 조금만 더 참았더라면 어땠을까요? 며느리가 전화하는 걸 못 들은 척했다면 적어도 하준이는 계속 볼 수 있었을 텐데. 그때 조금 다르게 말했더라면 어땠을까요? 화내지 말고 차분하게 얘기했다면? 하지만 이제 와서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이미 엎질러진 물이죠. 1년이나 지났는데 이제 와서 연락한들 뭐가 달라지겠어요? 오늘 저녁도 혼자 먹었습니다. 김치찌개 끓여놓고 혼자 밥 한 공기 떴죠. 예전엔 성민이가 엄마 김치찌개 최고야 라고 했는데 이제는 칭찬해줄 사람도 없네요. 밥을 먹다가 숟가락을 놓았습니다. 목이 메어서 넘어가지 않았어요. 가족이란 게 이렇게 쉽게 끊어지는 거였나요? 30년을 함께 살았는데 피를 나눈 모자 사이인데 이렇게 허무하게 끝나는 거였나요? 창밖을 보니 노을이 지고 있었습니다. 성민이 어렸을 때 같이 노을 보면서 산책했던 게 생각났어요. 엄마, 하늘이 왜 빨개요? 라고 물었었죠. 아들아, 엄마가 미안하다. 빈집에 대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엄마도 사람이었단다. 엄마도 감정이 있고 자존심이 있는 사람이었어. 눈물이 또 났습니다. 이제 그만 울려고 했는데 자꾸만 눈물이 나요. 아들 생각하면 원망스럽고 손주 생각하면 보고 싶고 내 신세 생각하면 서럽고 앞으로 10년, 20년을 더 살아야 하는데 이렇게 혼자 살아야 하나요? 명절 때마다, 생일 때마다 혼자 보내야 하는 건가요? 그래도 살아야겠죠. 아들 없이도, 손주 없이도. 이게 제 선택이었으니까요. 내일은 문화센터 수채화 수업이 있는 날입니다. 그림이라도 그리면서 마음을 달래야죠. 하지만 가슴 한구석은 영원히 비어 있을 것 같습니다.
성민이와 하준이가 있어야 할 그 자리는 아무 것으로도 채울 수 없을 테니까요. 오늘 이야기가 와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